히트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기자 조광현입니다. 히트뉴스는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아주 낯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신약은 현장의 보살핌 속의 명품으로 완성된다. 이런 타이틀로 캠페인 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캠페인의 키워드는 육약, 의약품을 잘 키우자, 잘 육성시키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약이 세상에 태어나는 시점, 말하자면 인허가를 받은 시점을 이제 약이 태어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약이 아니었던 것이 약이 되는 그 시간에 갖고 있는 약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많은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임상에 관한 정보는 승인을 받기에 필요 충분하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정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이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마음 놓고 약을 처방하기는 하지만 그 뒤에 많은 노력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약이라고 하면, 정식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3상 임상시험에서 확증적 증거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약이죠. 그런 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롱텀 세이프티, 다시 말해서 장기간 추적 데이터가 없고, 또 환자의 수가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환자에서 이렇게 정보가 축적이 돼야 되고, 또한 그 효능에 대한 정보도 여전히 임상시험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똑같이 유효성이 재현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태어난 뒤에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거보다 더 앞서서 태어날 수 있느냐, 제가 그거를 이제 조사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조사나는 말하자면 확증적 임상시험이 아닌 대리 변수를 갖고, 그다음에 exploratory, 즉 아직은 그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이런 약들이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은 환자들이 너무나 중하고, 그나마 그 데이터가 굉장히 임상에 쓰이기에 유용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승인은 조건부 승인 또는 가속 승인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제약회사의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은 확증적 임상시험인 3상 시험을 직접적 임상 변수를 갖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조건을 떼어내고 비로소 정상적인 약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또는 이전에도 희귀질환이라든지 또는 너무나 그 임상에 대한 그 프랙티스가 빨리빨리 바뀌어서 3상 임상시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리얼 월드 데이터라든지 또는 버추얼 트라이얼을 통해서 그 증거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간에 보다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만 약을 좀 더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의 경우 아주 대표적인데, 한 가지 적응증의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많은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1번 암, 2번 암, 3번 암, 다시 말해서 위암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유방암, 폐암, 담관암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했던 것과 거의 같은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겠죠. 비단 항암제뿐만 아니라 신경계 약 중에서 간질에 쓰이는 약이 조현병이나 또는 우울증에 쓰인다든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을 예방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2차, 3차적인 적응증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약이 태어났을 때의 정보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더 입혀져서 인류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로페콕시브라는 약이고요. 1999년 5월에 이제 FDA 승인된 약이고, 이게 콕스1 이니비션으로 인한 위장관계 부작용을 최소화한, 그러니까 저희 왜 흔히 말하는 엔세이드 먹으면 속이 쓰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식사하고 꼭 30분 안에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약은 약을 먹어도, 진통제인데 약을 먹어도 위장관계 부작용이 이제 잘 생기지 않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시판 후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 그리고 2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이 2004년 9월 30일에 이제 자진 회수가 결정이 되었고요. 굉장히 이 당시에는 엄청난 이슈였었죠. 이런 블록버스터 약이 이제 시판 중지되는 결정, 자진 회수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 약이 이렇게 이제 시판 철회됐던 개요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게 FDA 승인 받을 때 이제 했던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이 있고, 이제 시판 승인을 받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트라이얼을 익스텐디드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결과들을 보면 이 약의 이제 좋은 점이었죠. 위장관계 질환 리스크를 50% 낮춰줍니다. 근데 이게 초가삼간 고치려다가 외양간 고치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뭐 이런 속담이랑 비슷한데요. 위장관계 질환 낮추는 대신에 심혈관계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이런 그 결과가 보이고요. 근데 뭐 이 연구 하나로만 시판 중지를 하기에는 이제 이 약의 어떤 베네핏, 위장관계 리스크를 감소해주는 베네핏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연구들이 보면 미국의 이제 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라고 불리죠.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활용한 거, 그리고 캐나다의 또 건강보험 행정 자료, 또 뭐 미국의 카이저 퍼머넌트 사보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이 시판 철회되었던 주요한 이런 데이터들이 보면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보기 위한 약물 역학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후양적 코호트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이런 것들 진행을 해서 보면 대부분 일관되게 관상동맥,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우렬성 신부전증 리스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중에 캐나다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관되게 이런 리스크를 보여주고 2004년 9월에 시판 철회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로페콕시브 사례가 의약품 안전성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2000년대에 이뤄진 것들 중에서 가장 파급력도 컸고 또 이 사건으로부터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그 시사점을 줬던 사례인데요. 조광현 대표님이 젤잔즈 얘기를 하셨는데요. 젤잔즈 같은 경우에도 대상포진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어서 이제 이 사람 화이자에서는 이 젤잔즈를 투여하기 이전에 바이올로직 투여하기 이전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미리 맞추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변경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가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약을 시장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위험군에서 이 약을 처방하는 것을 이제 조금 주의해서 처방하게 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이 가동이 되고요. 되도록이면 약이 이렇게 시판 철회되는 것은 가장 최후에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대표적인 사례와 동시에 이제 제가 썼던 글에서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을 부분이 우리나라 사용 성적 조사를 조금 현실화된 제도로 이제 개선해보고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또 화면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실 사용성적 조사가 일본의 사용성적 조사 재심사 제도를 굉장히 많이 따라한 제도입니다. 일본은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용성적 조사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이제 일본의 재심사 제도인 GPSP 제도를 개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 연구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포스트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스터디인데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는
사용 성적 조사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에 대해서 3천 내의 의무적인 증례를 이제 전향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포스트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로페콕시브에서 시판 후 안전 관리 그 시판 철회의 근거가 되었던 심혈관계 리스크가 얼마가 올라간다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연구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현재는 더 이상 이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사용 성적 조사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구와 충분히 병행해서 갈 만큼 데이터베이스 연구가 많이 발달한 것도 있고 이 사용 성적 조사에서 수집되는 것들의 그 정보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화된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연구의 종류를 열어주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육약에 있어서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그 참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여쭤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식약처에서도 그 RMP를 리얼월드 데이터 포함해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PMS를 3,000예를 하려면 네. 현재 같은 경우에 PMS를 하기가 그 연구비 때문에 센터에서 연구를 안 하려 그래요. 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큰 센터들이 안 하면 데이터가 바이어스가 되든지 파셜 바이어스가 되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스폰서가 하지 않아도 뭐 다른 경로로라도 스폰서가 마지막에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식약처가 조금 유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질문이 복잡하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 네. 그 우선 두 번째 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사용 성적 조사에서 실제 필드에 계신 선생님들 보시면 이게 돈도 안 되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 생성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 PMS는 무조건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성 있게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프로토콜 심의 받을 때도 이 연구를 도대체 왜 하냐라고 많이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가설을 가지고 검증하는 연구가 아니고 데이터만 힘들게 모으고 끝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이제 5천만 명을 현재도 이제 스폰서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면 이 PMS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거랑 이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상반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쪽 뭐랄까 새로운 베니핏을 찾아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회사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사이드 이펙트라든가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이거는 그래서 자칫하면 마켓을 위트로올 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에도 강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게 뭐 FDA가 됐든 한국 식약처가 좀 돼서 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먼트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어떤 뭐랄까 꼭 규제만이 아닌 자발적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인구 집단에서 아시안에서 특별히 리스크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이 약의 프로덕트를 유지하는 데 저는 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사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 본인 약의 리스크는 그 회사가 가장 먼저 아는 게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현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저는 그거에 위한 첫걸음으로 이제 임상시험 할 때 나왔던 이제 세이프티 중에서 중요하게 굉장히 이제 중증의 이상 반응이면서 입증이 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료원이 충분히 이제 완비가 되어 있고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빠르게 입증 가능한 것들은 회사에서 이런 걸 먼저 입증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저희 제약회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약물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거나 이제 시장에서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은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가장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전달하실 겁니까? 라고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 가치가 뭐냐, 무엇을 전달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준비해봤습니다. 2020년도에 그랜저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자라날 때 이제 그랜저라는 거는 사회 지도층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전유물 같은 거였죠. 그래서 항상 광고를 보면은 사회 지도층의 위험, 뭐 리스펙트, 뭐 이제 이런 것들 또는 그들의 품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엔 더 좋은 차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매층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랜저를 구매하는 층도 굉장히 낮아지고 조금만 돈을 더 주면 더 좋은 차를 살까? 이제 이런 분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2020년도에 그랜저가 어떤 고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살펴보면 여기 광고를 제가 이제 짧게 이제 캡처를 떴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하는 사람, 근데 여기는 젊은 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맨날 게임만 하다가 이제 대박을 터뜨려서 이제 고향을 찾게 되는 이제 이런 젊은 20, 30대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부터 야, 쟤 성공했나 봐. 야, 이렇게 이런 나이에 임원이 또는 우리 엄마가 그랜저를 끌고 갔더니 너무 좋아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내가 사회 지도층으로서 이제 뭔가 리스펙트를 받는 거에 있었다면 지금 주변 사람들이 네가 그랜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널 바라볼 거야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의료인 또는 우리 뭔가 질환을 가진 환자가 될 텐데 결국 환자가 원하거나 아니면 의료인이 원하는 것을 우리 제품을 처방했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결국은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당연히 치료 또는 질환의 이제 완치겠죠. 근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굉장히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인 만성 질환도 있고요. 그러면은 현재 치료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함 또는 뭔가 이제 더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용법, 용량, 그 다음에 이제 제형, 기타 등등의 아주 작은 차이를 통해서 무엇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사실은 메시지가 되는 거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 30대가 다르고 40, 50대가 다른 것처럼 어떤 질환, 어떤 직장,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약제가 줄 수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찾아내고 누구를 타겟팅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는 사실은 일반 마케팅이든 제약 마케팅이든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사소통인데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환자가 아니라 이런 특정 환자에게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본인들이 전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의료인을 통해서 환자가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가기 위해서는 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메시지가 끝까지 전달되고 경험을 통해서 그게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보더라도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아주 대부분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비타민 광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타민 광고들을 쭉 보여주면서
어떤 광고가 가장 설득적이에요? 어떤 비타민을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2번보다는 5번, 6번 광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난 저 제품이 좋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다 이제 업계에 있는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사실은 종합 비타민에 있어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설득력은 달라지는데 정말 재밌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제품과 가장 적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제품의 내용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전달할 건데? 라는 것이 실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의사를 통하든 또는 환자가 직접 구매하든 간에 그 구매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이제 이 질문 나오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MR들을 통해서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MR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의료인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의료인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사이트에다 우리 광고를 올리기도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웨비나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과연 이제 MR들의 역할이 뭐냐라는 부분까지도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이제 MR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멀티 채널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MR들의 활동 영역 또는 활동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앞에서 제약회사가 만들었던 이 수많은 다양한 이런 소스들을 이제 제약회사 MR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기존에 본인이 직접 대면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서 하나하나 설득을 해야 됐던 과정들을 이제 그런 비대면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스 또는 다양한 접점을 통해서 더 많은 의료인에게 더 많은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런 이제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제약회사 영업 직원에게는 변화,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변화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육약을 위한 제약 마케팅은 결국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있어서 이거를 현재 그냥 우리 회사에서 MR을 활용하는 것 플러스 굉장히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멀티 채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면 활동을 통한 옴니 채널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기존의 본인들이 가진 제품의 그런 이 효과를 더 뛰어넘거나 더 확장시키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약 메이커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정보의 생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문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에피커시를 발견해내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에피커시만 많이 아니라 허가된 그런 그 적응증 안에서의 어떤 유세지, 사용법에 대한 것. 그러니까 굉장히 브로드하게 그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각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스페시픽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대한 연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 에비던스를 만들어내는 거. 거기다 또 플러스 새로운 부작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알아내고 또 전달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정보의 생산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는 이제 MA 총괄부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메디컬 어페어스 해서 그쪽에 여러 그 임상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하는 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또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팀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측면에서도 하나 또 다른 회사랑 틀리게 했었던 것이 이 MA 부안에 메디컬 엑셀런스 팀이라는 걸 뒀었습니다. 메디컬 엑셀런스는 뭐냐면 메디컬 닥터들을 몇 분 고용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약간은 MSL과 좀 비슷한 그런 기능이었었는데 그것과는 틀리게 MR들이 프레스크라이버와의 어떤 그런 그 널리지게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다 로컬 브랜치까지 가서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그런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뒀었습니다. 초기에만 좀 있었는데 결국 초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 새로운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MA 쪽에 이제 그런 정보 생산뿐만 아니라 그냥 파마코 비질런스 해서 이제 부적용 관련된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인포메이션 서비스 팀에서 MIS 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서, 메디컬 인포메이션 서비스 팀에서는 이제 뭐 콜센터 역할이라든가 뭐 논문 검색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브로셔 같은 거 이렇게 검색 내지는 또 그 뭐랄까 인스펙터라 하나요? 슈퍼바이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들을 이런 MA 총괄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MA 메디컬 어페어 총괄부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영업 쪽이라기보다는 저희는 마케팅 앤드 MR 총괄부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소위 영업사원, 영업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메디컬 레프레젠테티브의 MR 총괄부 쪽에서 주로 이제 해야 될 부분 중에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의약품은 세일즈 하는 게 아니다. 권 대표님의 어떤 그런 마케팅 역할이라든가 이쪽 그 의약품의 마케팅 역할 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포메이션 트랜스퍼 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MR들이 해야 할 인포메이션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이미 허가받은 내용들을 갖다가 HCP한테 제공하는, 프로바이딩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서 또는 처방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현장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사실은 수집을 할 수 있는, 그 수집하는 기능들로 사실은 MR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집하는 기능, 그다음 수집한 거를 다시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는, 그런 전달하는, 그런 트랜스퍼링하는 그런 것들, 또 결과 그거에 대한 회사 내에서 어떤 그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랄까요? 답변에 대한 부분들 다시 HCP한테 전달하는, 그러니까 프로바이딩, 컬렉팅, 트랜스퍼링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가 바로 MR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사실상 MR들이 같이 할 거는 사람 대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 부분은 아까 권 대표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의 여러 그런 그 툴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풀어내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것도, 주로 이런 것들은 외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는 언더잡 트레이닝이라든가 코칭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하더라도 결국 이 정보를, 지식을 갖추고 있다든가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여기에 대한 어떤 오픈 마인드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거는 우리 MR들이 가져야 할 그 비헤이비어라든가 애티튜드 측면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 저는 인테그리티 또는 신시어리티라고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한 또 회사 전체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권 대표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제약회사에 있을 때도 그 영업사원들 내지는 MR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겹게 개발한 약을 의사가 쓰는 데까지 리치를 못하면 약을 개발한 사람들과 개발에 임상시험에 들어온 환자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 잘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약을 많이 팔아야 데이터가 또 모여서 밸류어블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약을 델리버리 하는 과정은 육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대중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그 IIT를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 차원에서 육약의 마지막 단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Continuous Evidence Generation하고, 그 다음에는 Pharmacovigilance,죠. 진짜 Pharmacovigilance 빼고 II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IIT는 연구자들이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그 IIT로 인해서 R&D에 모티브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D 개발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추가 데이터를 생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에 회사에서 약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그 연구자들과 같이 일을 하는 에비던스 제너레이션은 정말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로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